안녕. 원래 이제 면접 자료 7번 끝에 페이지는 7페이지에 전기차 과제에서 설명하다가 7에서 끊겼어. 그래서 지금 쌤이 8에는 내용이 좀 길어져 가지고 용량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9회를 설명하도록 할 건데 9회 전에 7회 거 먼저 하고 할게. 약간 좀 복잡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줘. 그래서 전기차 하는 거 마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9회는 면접 자료가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준비했던 친구들 준비했던 아니지 재작년 거 그리고 작년 거는 취합 중에 있어가지고 답 만들어가지고 알려주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했냐면 7페이지 하고 있었거든. 7회 7페이지입니다. 면접 자료 7회 열폭주. 열폭주는 이제 뭐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이제 양극과 음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가운데에 이제 약간 이제 판이 하나 있는데 얇은 막이 하나 있거든. 전해질 사이에서 막는 막. 그 막이 깨지면서 단락을 일으키거든.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붙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발열이 시작되고 이제 붕괴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양극, 음극 관련돼 있는 분리막이 깨지면서 단락화되더라.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제 열폭주는 600도 이상, 폭주라고 하는 개념은 열이 발생하는데 식히는 메커니즘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야지만 유지되잖아. 그래서 발열하는 게 있고 열을 식히는 방열이 있는데 발열이 방열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폭주한다라고 보통 얘기해. 그러면 이제 기존의 냉각 메커니즘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게 보면 되겠어.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왜 써왔습니까? 이 리튬 이온화 시켜서 리튬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고받으니까 에너지 효율이 엄청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배터리는 최적인데 단점이 열에 취약해, 열. 그래서 보통 요걸 일반적으로 소화 진압용으로 테스트하는 기관에서는 한 70도에서 80도가 넘어가면 이제 폭주가 시작되는 점으로 보통 보거든. 일단 보고 각종 열 폭주가 많아서 기존에 또 소방력으로는 힘들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8페이지에 보니까, 그렇지? 앞으로 전기차는 점점 많아질 거야. 전기차의 수요가 높은 만큼 충전하는구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전기차는 충전 시 꽤 많은 이제 화재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번에 보면 과충전, 기계적 충격, 과열, 절연물 손상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건 전체 다 할 필요 없고 과충전일 때 충전할 때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건 BMS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효율성이 좋아야 별 문제가 없거든. 기계적 충격, 과열, 절연물 불량 및 파손. 그치? 그리고 배터리가 차체 바닥 쪽에 있어서 냉각을 바로 하기가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뚫을 거냐,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우리 건축적으로 화재 확대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화재 발생 시에 연기가 꽤 많이 나거든. 독성을 가지고 있는 연기 위주가. 그래서 그 연기는 위쪽에 이제 배원 설치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시키고 화재 부분은 구획을 시키자라고 하는 나오는 게 요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야. 그래서 방화 벽체를 세워가지고 성능지 설계할 때 이런 벽체를 많이 세우라 하거든. 그런데 주차해 본 사람 알잖아. 벽 있으면 진짜 주차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쌤이 보기에 이 전기차는 지상에 주차시키는 게 가장 답인데, 근데 지상에 주차를 안 하고 있는 건축물도 꽤 많이 생기고 있거든. 근데 지하를 넣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겠다. 특히나 기계 주차장에서는 주차기를 안 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까지만 한번 보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7회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7회 끝. 그 다음에 따단 9회로 갑시다. 9회. 쌤 이제 휴대폰에 저장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이거 좀 짧게 해서 지금 6회 만들어서 찍고 올리는 거. 그 다음에 9회. 그래서 쌤 소방 면접 자료 이제 합격 자료 09회입니다. 09회. 09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면 전공 면접 부분이지. 그래서 24년에 이루어졌던 전공 면접에 대해서 이건 발표 면접을 얘기해. 그래서 발표 면접에 물어봤던 사항들에 대해서 3분 이내 답을 써라 하는 내용. 그래서 지금 질문을 읽고 질문이 주어지면 10분 동안 답을 쓸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완전 실전하고 똑같아.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싸움,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들어가고, 이런 위험성, 이런 위험성. 그래서 이 내용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조건 전달돼야 돼. 그러니까 3분 동안 하는 말 중에, 그러니까 질문자의 니즈, 요구사항이 뭔지를 빠르게 캐치해서 전달시키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의 역할인 거죠. 알겠지? 봅시다. 문제 1번이지.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 21%에 대한 24%가 대피 중에 24%가 대피 중에 사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최근에 소방청은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탈출을 감행하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그리고 화재가 발생되는 층 본이 위아래에서 어느 층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선경보 방식의 형태도 바뀌었지. 11층, 공동주택 16층 이상이면 화재 발생층의 4계층이잖아. 그래서 경보가 울리거나 방송이 나오더라도, 그치? 화재가 발생되는 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섣부른 탈출은 피해를 더 야기시킨다는 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그걸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수직 공간의 대표적인 예인 승강기, 그죠? 우리 뭐 비상용 승강기나 승강기 있는 쪽으로 와서 냄새를 맡는다든지 계단실 문을 열어봤더니 연기가 자욱해, 그럼 다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연기 흡입의 사망의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10건 중에서 9건이 소규모 화재에 그쳤다. 그치? 약간 이게 반론적인 거다, 그지? 사람은 연기 사망의 비율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10건 중에 9건은 소규모 화재래.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 그치? 그런데 고민이잖아. 그 방화문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 방화문 때문에 주변 주민이 평소 사용에 불편함을 느껴. 그래서 민원이 점점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방화문을 닫아두면, 그치? 환기가 안 되는 아파트들이 모양이 있어. 그러면 방화문을 열어놓고 써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계단실 창문이 엘리베이터를 비추고 복도를 비춰가지고, 그치? 그렇게 해서 약간 밝은 아파트들이 있거든, 보통 보면. 세금 아파트도 약간 그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런 쪽이면 계단실 문을 닫아두는 게 화재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러면 조명이 안 되는 거야. 조명도 안 되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아파트 방화문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뭐냐? 이제 민원과 해결과 같이 보는 거지. 방화문을 닫아두면 화재 확산 시에는 좋고, 만약에 이걸 열어두게 되면 화재는 좋은데 닫아두면 민원의 소지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양날검이다, 그지? 두 가지. 평상시 때는 어떻게 쓰고, 화재 시는 어떻게 쓰고. 그런데 이것도 다시 나눠줄 수 있는 게, 최근에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기준에서는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해. 평상시에는 열어뒀다가 화재 발생 시에는 폐쇄되는 자동 폐쇄 장치다. 그런데 옛날 아파트들 어떻게 할 거냐? 옛날 아파트들도 나중에 설치되고 있는 자동 폐쇄 장치 기능도 있어. 자동 폐쇄 장치는 설치하면 뭐 똑같은 기능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약간 예산을 잡아서 설치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같이 보는 거지. 보면 핵심은 아파트 화재는 소규모인데 방화문은 폐쇄시켜야 됩니까? 이게 핵심 사항이다, 그지? 그래서 아파트 화재 특성도 이해하고 방화문을 밀폐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지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득시킬 수 있는 각종 데이터들도 전달해 주면 되겠지. 대책이다. 바로 어떤 문제점을 이해했으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방화문에 자동 폐쇄 장치를 다는 게 제일 좋아요. 딱 줄치고, 그치? 기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소급을 할 수는 없어, 법으로는. 그치? 그래서 소급하고 유지보수 수입 비용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호 협의하면 돼. 한 개 설치 단가가 한 23만 원, 25만 원 정도 되거든. 한 층당 하나씩만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괜찮은데, 두 개 설치하면 60만 원이지. 그걸 전체 다 이제 물을 수는 없거든, 솔직히.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 폐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 그죠? 화재 발생된 곳을 우선해서 닫는. 그래서 이러한 답변을 조금씩 넣긴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질문하는 소방관들도 모를 수가 있는 최신 기술은.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다 라고 답해주면 좋지. 그다음 관리적인 측면이다. 방화문을 열어두는 것들 중에서 소화기를 받쳐 놓는다든지, 아니면 노루발이라고 보통 부르는 방화문 고정 폐쇄 장치, 도어스탑 하는 거,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요것들은 피난 쪽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서 과태료 처벌 받을 수 있어. 피난 방화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재현 설비 관련된 거 두 번째. 재현 설비, 배현 설비에 대한 점검. 그래서 그 방화문 틈새에 뭐 가스켓이라든지 기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거나 빠져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부분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음성 피난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을 고민해보자. 민원인데 가급적이면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지. 그래서 뭐 포스터를 많이 붙인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이제 영상 화면이 송출되는 방식이면 최근에 화재했었을 때 연기는 이렇게 침입해서 계단실에서 큰 피해가 발생된 사례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닫아주는 부분에 대한 설득. 이렇게. 그지? 연기 흡입이면 70%가 사망합니다. 이렇게 보고 환기 전용에 대한 방충망, 도어 이런 것들을 또 제한하기도 한다. 그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다음 좀 더 설득시킬 거는 익힐 거는 화재가 발생한 무조건 대피가 옳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지? 그래서 결론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파트는 자동 배수장치로 이제 문제가 없는데 옛날 아파트는 소급할 수 없으니까 안내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아니면 이제 민원인들의 중지를 모아서 돈이 이 정도 드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써야 될 것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방화문 폐쇄장치에 대한 설명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 평상시는 열려 있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화재 감지기 연동에 의해서 닫히는 타입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자동 폐쇄장치 위에 연기 감지기가 있잖아. 요런 모양으로 보여. 요 연기 감지기인데 연기 감지기 일체형인 자동 폐쇄장치도 있어. 그래서 요 감지가 동작하면 자동 폐쇄장치가 닫히는 타입도 있는 거지. 요것들은 수신기하고 배관 배선을 연결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한번 이해해줘라. 그 다음에 참고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뭐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 헬리포터, 탈출이 용이할 수 있게 뭐 그런 그 관련돼 있는 설비들이 있는 게 있구나 정도 판단하면 되고. 이해했지? 3분에 만들어낼 수 있는 3분 발표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 뭐 들어갈 거냐 이렇게 딱 생각.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추가 자료다.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화재에 대한 피난 요령이 무분별하게 피난을 바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크게 청해서 나온 자료니까 자기 집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다른 곳에서 나는 것들 들었을 때 구분해 보는 거지. 그래서 행동 요령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샘은 이것들을 읽어보고 니네들이 이렇게 체득하면 더 좋을 거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3페이지에 인명피해에 대한 특성이 뭡니까 보면 그렇지? 대피 중의 사망이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건 별표 쳐가지고 무조건 피난이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돼. 이제부터. 그지? 심지어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 부산에서 다른 지역에도 있더라고. 그 계단실을 가면 방한 감각이 무뎌지는 부분이 있거든. 최상층과 지하층이 없는 거지. 근데 불나면 약간 이제 내가 어느 층에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옥상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문이 엘리베이터에 이제 권상기실하고 엘리베이터 모터가 달려있는 거기에서 실인 거야. 그 문은 평소에 유지관리 때문에 닫아두거든. 그거보다 2개 층 밑이 옥상층이었어. 내가 옥상을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거야. 그리고 위급 상황이지. 그럼 무조건 올라가야 되잖아. 이 문이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약간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극단적 조치로 뭐냐면 올라가는 입구에 약간 쇠사슬 같은 걸 놔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안내 문구하고 그리고 이제 옥상에 대한 출입문에서는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옆에 큰 비상구 또는 뭐 탈출되는 모형 이런 그림 있잖아. 그런 걸 해서 그 문을 통해서 옥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 다들 인지하고 옥상으로 가면 되겠지 하지만 실제 옥상층이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걸 확인해 줘. 그 다음 공동주택의 특성, 인적 상태들 그 밑에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라는 게 있어. 30층 이상이면 승강기로 피난해도 돼. 그걸 피난용 승강기. 그 외의 층은 승강기는 절대 피난하면 안 돼. 31m 이상이라든지 공동주택 10층이 보다 더 높아지면 비상용 승강기라는 게 있어. 비상용 승강기는 니네들이 쓸 거지. 소방대원이 응급 상황에 요 구조자 또는 화재 소활동 뭐 진압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승강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구분해 주는 거지. 층수 높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해해서 한번 봐줘.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우리 집이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인접 세대랑 옮갈 수 있는 경량 칸막이라는 것도 쓸 수 있고, 그지?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하면 대피 공간이라 해서 집의 일정 부분이 방화구역되어 있는 곳이 있어. 그래서 화재에서 소방대가 올 때까지 거기다 숨어 있으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지. 또는 밑에 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라는 설비도 있어. 그림들이 있으니까 상세히 이해해서
숙지해 놓으면 좋겠어. 페이지는 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대피 공간을 경량 칸막이에서 옆세대로 가든지 하향식 피난구로 아랫세대로 가든지 그리고 옥상층에서 픽토그램 모양을 보고 대피를 하든지 아니면 1층에서는 소방대가 소방차 전용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더 구조를 원활하게 한다든지 소방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됐구만. 넘어가서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에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는 추세에 그에 따라서 복도, 계단, 피난시설의 자전거 그치? 또는 화분, 장애물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늘고 있지. 근데 이것들은 나는 평상시 못 느끼고 있다가 그런 쪽에 약간 관심이 있으면 계단 못 내려갈 정도까지 뭐 많이 쌓아놨잖아요. 파나 뭐 감자, 뭐 박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자기 집안에 두면 되는데 자전거야. 제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밖에 복도에 내놓고 이런 것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근데 이 해결 방안으로 보면 촉재물이 있고 뭐 안내하고 치우라고 하고 아니면 정리 안 되면 소방서 신고하고 이런 간단한 개념일 수 있으나 진짜 소방관이 니네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거야. 이해하겠지? 그러면 니네들은 어떻게 조금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민원인의 입장이나 니네들 평상시 사용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면 이거는 정답 처리할 수 없어. 그래서 약간은 고민이 니네가 이런 의견을 들었을 때 소방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 공동주택 화재 그리고 불법 공동주택 화재는 뭐고 불법 적재물이 뭐가 있고 2번에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은 뭐가 있어 3번에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9층은 어떻게 해야 돼? 요것들은 요 지금 음량 경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묻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 몇 층짜리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세대 내 세대 외에 불법 적재물 같은 종류는 뭐야? 요것들은 1번과도 상통하는 거지. 보자. 핵심 사항은 공동주택의 피난 안정성을 저해시키는 해칠 수 있는 불법 적치물과 그리고 피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겠지. 첫 번째, 적치물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그럼 뭐 이게 평상시에 많이 보던 것들, 그치? 피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자전거, 유모차, 택배 박스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겠지. 근데 가급적이면 답변을 할 때 고정으로 돼 있는 옮기기 힘든 것들은 적치물로 보고 뭐 박스 조그맣잖아. 그러면 발로 차면서 나가도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렇지? 그다음 화재 확산이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자. 엘리베이터 승강장이라고 붙은 거잖아. 계단과 엘리베이터 승강장에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없거든. 메모 하나 해줘. 왜 헤드가 없을까 하는 거지. 에스컬레이터도 헤드가 없어. 없어. 왜 없을까? 이때는 대전제가 그러니까 가연물이 없다고 가정을 해야 돼. 가연물이 없다고 서로 약속하는 거야. 여기 가연물 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건축적 의미에서 가연물을 안 두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가연물을 두면 그걸 불 끌 수 있는 소화 설비를 또 놔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의견은 만약에 헤드가 오동작을 했을 때 터지면 피난 라인에 물이 있거나 이러면 미끄러질 수 있잖아. 그래서 수선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곳이라서 안다는 게 맞지. 이해를 잘해줘. 그래서 뭐 우선해서 가연물이 없는 게 가장 최선인데 가연물이 있어요. 있으면 진짜 위급해지는 거지. 복도는 연기 발생해서 조기에 감지할 수 있게 연기 감지기 다르거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이런 쪽은. 그런데도 불구했는데 가연물이 있다.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화재 확산 원인이 될 수 있다. 소방활동을 제외하는 거지. 이런 적재물은 소방관도 피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피난 방화에 관련된 형태에서 폐쇄적인 행위가 있거나 그 관련된 위반 행위가 있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지. 그런 것들. 메모. 그 다음 피난시설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난에 활용되고 있는 건축적, 소방적 시설 다 얘기해 주면 돼. 뭐가 있을까? 야, 네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 나갈 거야. 뭐 방화문도 있을 거고. 그지? 피난 관련해 방화문 열고 복도, 그리고 계단실, 그리고 계단의 전에 있는 실을 부속실이라고 불러. 그리고 또 뭐 대피 공간도 있을 거고. 피난 안전구역도 있을 거고, 승강기도 있을 거고, 경량 칸막이도 있을 거고, 하향식 피난구도 있을 거고, 피난기구 중 완강기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있지.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적재적소로 설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피난시설의 가장 큰 핵심이 뭐야? 핵심. 피난은 어디까지 하면 돼? 그지? 약간 적극적인 피난의 입장에서는 최상층과 지하 1층이지. 그리고
가장 최대는 건축물 바깥쪽까지 가는 것들을 비난의 완료라고 봐. 그런데 약간 소극적 비난 형태는 뭡니까? 집에 있는 대피 공간에 있다든지 화재 발생층 1개 또는 2개 층 아래쪽에 있다든지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 화재는 위로 막대되지. 근데 이걸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만히 있어도 안전해? 뭐 몇 시간 있어도 돼?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완전한 대피가 가능하냐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피난시설, 피난의 핵심은 건물 밖이다, 그지? 건물의 바깥쪽까지 가라. 이렇게. 근데 행동요령 봅시다. 행동요령. 행동요령 요즘에 소방청 방금 전에 했지. 그러니까 소방청의 안내 문구에 따라 가지고 잘 새겨 듣고 움직이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힘드니? 옛날에는 불나면 그냥 뭐 이런 거잖아. 막 수건 입 맞고 고개를 수그려 가지고 벽면에 순서대로 따라.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뀌어 가지고. 그다음에 화재염 또는 연기를 봐라. 이렇게 딱 나와 있다, 그지? 그래서 현관문 열기 전에 문 손잡이 만져보고 뜨겁거나 하면 벌써부터 바깥쪽에는 특정 양 이상으로 왔다 생각하면 되고, 실내 연기가 들어온다면 틈새를 젖은 수건 같은 걸로 막고, 대피가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 절대 안 돼. 그리고 계단 찼으면 조심해서, 그지? 집 안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옥상으로 바로 탈출한다든지. 우선층 경보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 이해해놓고 3층에 발화가 되면 7층까지 경조가 나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9층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9층이면 경종 소리를 약간 작은 소리지만 들리긴 해. 근데 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관리자에 연락이 된다면 문의해보고, 그렇지? 그리고 확인해보면 주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인해볼 수 있는 거지. 적치물의 종류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세대 내, 외, 복도 이런 순으로 해서 한번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 사항이다. 피난설비, 피난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계단류, 승강기, 그치? 대피공간, 피난기구류 이런 것들, 경량칸막 이런 것들 다 보면 되겠고, 소방시설법에서 처벌 기준이지. 그래서 피방방 관련되어 있는 위반 사항은 300화로 이해해서, 그치? 그래서 요것들은 쌤이 만약에 이제 면접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작아서 이걸 소홀하게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처벌 기준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지? 근데 처벌에 너무 꽂혀 있는 듯한 대답의 뉘앙스는 아니야. 그지? 근데 미흡함은 사실이니까 지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그렇게 또 해서 3분 이내에 맞춰주면 되겠어. 3분.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구급차 뺑뺑이. 올해 들어서 전반적인 대책안이 나왔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119 관련해서 병상, 그리고 의료인, 그리고 수급 현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해서 119 구조 구급 대원들은 도착하는 즉시 어디에 병원을 지정받게 돼서 바로 갈 수 있게, 증상만 얘기해주면 그 센터에서 어느 병원으로 지시해주고 그걸 바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이게 지시하는 개념이 가능하거든. 지시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을 확인하고 전달했을 때 우린 못 받는다라는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없지 않아 좀 있는데 이것 또한 자리 잡아야 돼, 빨리. 어떠한 제도든 자리 잡기 전까지는 불협화음이 엄청 많아. 그런데 이거는 누가 힘이 더 크냐 작으냐의 개념이 아니고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수급 현황을 보고 전달해라. 그래서 119 구조구급 대원은 현장에서 이제 짐 뺄 필요 없이 통보만 받고 바로 움직일 수 있게. 부분 보면 문제점과 해결 대책. 문제점은 뭐야? 그죠? 구급차가 뺑뺑이고 제 시간 이내에 이란 환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사람을 제 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으로 못 넣는다. 그죠? 그것만큼 괴로운 일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신호 위반을 해서 이렇게 제 시간에 못 갔다 이 형태가 아니잖아. 그죠?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사고가 있더라고. 쌤은 그 지인분이 그냥 저녁 먹고 뭐 아무것도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답답하고 약간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불안함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 것 같다. 병원 가야 되겠다. 근데 약간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서 119 불렀어. 근데 119가 1층에 왔어. 그때까지 걸어 내려갔지. 그래서 와이프하고 같이 내려가서 병원을 이제 딱 타는데 차가 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미티다, 출발을 못했다. 그래서 왜 출발 못했냐 그랬더니 병원이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라고 약간 추정되는데, 이 증상상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도저히 안 돼서 한 3-40분을 지르다가 안 돼서 그러면 저희 119 구급대가 일단 병원까지만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때 직접 걸어 들어가셔 가지고 그래서 개인이 온 것처럼 해라. 기관에서 문의를 하면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나 그 얘기 듣고 '이씨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걸어 들어가 가지고 접수하고 '약간 좀 심해졌구나.' 하는데 또 알다시피 이제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119 소방 구조구급 대원이 들어가면 이게 절차가 좀 금방금방 뭐가 해결돼. 그런데 개인이 오면 방치 수준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뭐 또 와서 물어본 거 뭐 먹었냐, 뭐 했냐, 그 증상이 뭐냐, 또 뭐 먹었냐. 그래서 뭐 먹었냐를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쌤 이거 요로 결석일 때. 그래서 아는 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확인되니까 좀 더 바로바로 이제 뭔가 처방이 되고 이랬거든. 그래서 그렇게 그분은 묵고 있는 현황 중에 약간 심해졌어.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보고 검색을 하고 와이프가 검색을 하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대 교수가 특정 의대야. 그러면 발 들어보라고. 만약에 심근경색 이런 게 왔었으면 아우 그 다섯 벌써 마비 왔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돌아섰는데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네다섯 걸으면서 쓰러져. 그러한 다음에 그런 것 같다. 이제 시술. 근데 이게 뭐 몸에 문제가 전혀 없었을 때 시술하러 들어가잖아. 그러면 2-3 일이면 퇴원이 가능하다더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마비가 한번 오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면 일주일 이분은 기본이고 중환자실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한번 그렇게 해서 심장이 멈춰 가지고 하고 되살려 가지고 다시 좀 있다가 또다시 이래서 이제 수술 바로 한 거였거든.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한 10일 정도 하고 계셨고 중환자실도 며칠 동안 있었다더라고. 근데 약간 좀 그래 뭐 의사를 신뢰를 해야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한 큰 배경 지식들 주변에서 듣고 했던 그런 이제 구급차와 관련돼 있는 얘기들 소소하게 들었던 것까지 같이 모아 가지고 3 분짜리 답을 써 보자는 거지. 되겠지? 원인, 원인 몇몇 가지 있잖아. 인력도 없어. 응급실도 없어. 그지? 그리고 여건도 좋지 않아. 그리고 요거 봐. 음. 요 지금 보면 작동하지 않는 병원 간의 전원 체계, 전원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못 받아요, 우리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라는 게 생기긴 하기로 했거든 지금. 그리고 의료 사고 만약에 위급해, 그 누가 받겠니? 왔는데, 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죽었어. 그러면 그 통계들이 다 가잖아. 그걸 없애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대책, 어,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같은 것들 기관이 이제 만들어질 거야. 광역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데이터 정밀, 그러니까 수시로 체킹하는 거지. 확인해서 아니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인력 체계가 우리 없어요. 아 그러면 안 돼. 그렇게를 하면 안 돼. 그 당연히 몇 환자가 들어가고 이건 다들 통계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걸 실시간으로 보내줄 수 있는 뭔가만 있으면 돼. 그건 엄청 간단한 거라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뭐 몇 명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몇 명 근무하고 있는 것들이 다 통계 넣으면 그냥 엑셀 파일로 만들어도 바로 나올 수인데 그거는 변명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수술 가능 전문의 유무 실시간으로 통보 받아가지고 해라. 그 다음에 의료 인력 확보 보상 체계, 그지? 처우 개선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들은. 쌤이 뭐 할 말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은 개인의 뭐 선택이고 그래서 약간 미용 쪽으로 가는 형태의 한 부분들보다는 이런 쪽에서는 진짜 수가를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서 현실적인 그러니까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심장 전문의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하고 이런데 그치? 피부과 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벌긴 하겠지. 그런데 우리 세계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치? 위험성은 좀 낮은 이런 심미적인 쪽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정말 이제 위험도가 높은 아주 높은 스킬이 필요한 그런 형태는 돈도 못 벌고 의료사고 시 어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지. 그 다음에 중증도 분류, 이송지침의 엄격화. 이건 작년에도 되게 많이 준비했었거든. 프리 카타스라고 읽어야 될지, KTAS라고 읽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이송지침 엄격화. 그래서 경증 환자는 이제 큰 병원에 못 가게 만드는 거, 그리고 비응급 환자 제한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지? 그리고 순환단지제 이런 것들이 있고, 요것들만 체크해가지고 두문법처럼 앞 글자의 키워드만 짜서 여러 번 읽어가지고 발표하고 그
키워드들이 연결이 되게만, 매끄럽게 연결되게만 연습하면 돼. 그 다음에 시사, 배경 이런 부분들은 응급의료법 이런 것들은 다 참조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도 3분 이내 요약할 수 있을 만큼의 덩어리 아니면 안 돼. 그렇지? 문제점은 누가든지 알 수 있는 상황, 원인, 문제점들, 그렇지? 그리고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역상황실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수준 또는 일정 시간마다 보고해서 병상의 수와 수술 가능한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의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 체계와 보상 체계를 가급적이면 좀 더 확실하게 상처를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증도 분류라든지 이송지침에 대한 엄격화로 선별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정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 되겠지? 그 다음 넘어가서 문제가 좀 이상하게 됐네. 4번이 뭡니까? 라면 고령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안전한 사회를 하기 위해서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책에 대해서 발표해라. 핵심 사항은 뭐요? 고령 인구가 있는데 밀집됐어. 고령 인구가 많은 곳이란 거지. 그러면 낙상 사고부터 해서 다양한 의료 사고들 발생될 수 있잖아. 화재 예방 쪽 그리고 안전 대책 말해봐 이런 것들. 표가 2개 있었는데 화재 원인은 이렇게 고령화돼서 화재 발생 원인의 이름도 전국에 있었을 때 이렇고 그리고 지금 화재 경보기 요 지금 지역에 이게 주거 지역 쪽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을 얘기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지금 화재 경보기는 자동화 탐지 설비 또는 이제 자탄 대신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또는 소화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얼만큼 분포가 넓어졌는지. 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그지? 고령 보통 재약자, 화재 취약 환경 이렇게 딱 보면 되거든. 그래서 화재 예방하는 방점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자. 그죠? 보통 이제 독거 노인이 살고 계신 곳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기술적인 형태를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다. 기술로 보완하는 안전, 스마트 안전 장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 스마트 화재 안전 장치에 대한 보급, 심지어 이런 거지. 가스 타이머 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스 쓰고 나면 일정 시간에 자동으로 폐쇄되게. 마찬가지다, 그지? 그 다음에 IoT를 얘기하는 이건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그 환경의 작동 유무를 판단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감지가 있으면 우리 단독 경보용은 세대 내에서만 경보가 나간다고 하면 그죠? IoT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감지가 작동했고 농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도 실시간 측정해서 보내줄 수 있는 장비가 있을 거거든. 그 다음에 점검 그리고 소화기 비치. 소화기는 선별적으로 그치? 주방이면 K급이 적합성이 높고 일반적으로는 3종 분말이 그죠? 훨씬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이렇게 돼 있어. 예방 측면. 피난 대책은 뭡니까? 그냥 고령 인구에 대한 밀집이잖아. 그래서 시인성이 높은 형태를 규모가 조금 있다. 그렇게 되면 약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시인성 잘 보여야 돼. 밝다고 해서 그걸로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난 유도선 같은 것들을 설치해 놓으면 따라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약자 동행 서비스 같은 것들 비상연락망을 해서 주변에 인근에 누가 가서 탈출시켜주는 그런 것도 나쁘니까. 그러니까 요음소방대는 불특정 다수 대상이라고 하면 비상연락망은 인근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실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연락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피난의자 시스템이라는 게 있네, 그지? 그래서 어르신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인데 휠체어 비슷하면서 옮겨줄 수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의료용 베드 이런 개념은 아니고 되겠어. 교육 홍보다 소방 안전교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살펴서 대피 원칙 이렇게 그러니까 문 닫고 실내 대기하는 거 몇 번이고 얘기해 주는 거지. 불나면 나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매뉴얼 그림 위주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합시다. 그죠? 고령자 위한 안전대피 공간에 대해서 확충하자. 그죠? 피난안전구역은 단순한 화재 발생 위험 시 일정 규모 이상일 때 한 층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일시적인 피난을 돕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고령자들도 좀 더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신고에 대한 절차들이
젊은 사람은 새로운 문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이는데 힘들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휴대폰 지금 쓰고 있는데 단축 번호화 된다든지, 그래서 요 번호 누르면 통합 서비스로 간다든지, 이런 거 지금 경찰이든지 아니면 뭐 비상사태, 그래서 지금 119가 다 되잖아. 그 버튼 하나로 다 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휴대폰에 넣어가지고 간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치? 119 아니고 9조해달래. 9꾹 눌리면 119를 바로 연결되게. 그치? 그리고 휴대폰을 가입한 사람에 대한 신상 이력이 저장됐으면 좋겠네. 그죠? 그러면 그 인력으로 뜨면, 누구신데, 자식 명의로 가입해 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좀 변경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괜찮은데? 쌤 대답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 자꾸 해봐. 그지? 구 번호화. 구하는 번호다, 그지? 신상이 저장되게. 신상 저장. 이런 것들은 다른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양념처럼 쓰라고. 배경은 인구 대비 피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는 게 있어. 여기 보니까 장비들 이런 것들, 그치? 어르신들 공작선서, 낙상사가 제일 위험하거든. 그런 내용들 나와 있어. 그게 이제 이러한 체계로 도입시켜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진 않지. 예산의 문제가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5번입니다. 유치원생 대상으로 화재 대피 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 해라. 상황은 이렇게 돼 있어. 5세 어린이집 돼 있는 부분이지. 5세면 유치원이 아니지 않나? 어린이집일 수도 있겠네. 55명을 교육시키고 있을 대상이고, 55명. 그리고 유치원은 2층인데 내부는 계단이 있고, 규모는 작아가지고 엘리베이터는 없어. 그리고 화재시 교육 시간은 1시간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그 5세 정도는 집중할 수 있는 그 유효 시간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 15분 내외.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보기로 화재 대피 요령이 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니네들이 소방관이잖아. 그래서 아재 안전 측면에서 어떻게 교육할 거냐.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답을 하면 애들한테 제복이 주는 신뢰도 같은 것들이 먼저 눈길 가잖아. 그지?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방화복을 입고 한다든지 제복에는 두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이런 옷으로 해서 불도 이기고 어떻게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때 3분 이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걸 고민해 보자는 거지. 이것도 연습해야 돼. 니네들 그냥 가서 애들 뭐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큰 소리를 하고 예를 들고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발표자는 발표에 적합한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시작해 나가야 돼. 그지? 경험에서 떠올리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연습해야 돼. 아무리 쉬운 것도 연습해야 돼. 집중 시간이 짧다. 핵심이. 그죠? 그래서 그 환경 내에서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들. 보자. 발표 사항들 이렇게 했어. 3분 이내 다 되는지 봐. 안녕하십니까? 번호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계획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세 어린이 55명을 화재 대피 교육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세 아이들의 특징을 먼저 얘기하면 되지. 인지 능력은 발달하고 있지만 집중도가 15분 이내여서 그렇죠? 화재 발생하면 구속으로 숨는 형태, 우리가 말하고 있던 뭐 인간의 본능이 더 충실한 애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짧고 간결한 반복, 그리고 놀이를 통한 체득, 교육을 핵심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 단계입니다. 그렇지? 아이들의 친숙한 캐릭터, 그 많이 있잖아, 뭐 이게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래서 제복을 활용해서 친밀감 있게 접근하겠다. 오겠다. 접근이란 말 좀 이상하네. 형성하겠다. 친밀감 형성하겠다. 그리고 실제 사이렌 소리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서 애들이 깜짝 놀라면 이 소리는 무서워서 숨는 소리는 아닙니다 해서 밖으로 빨리 나가 그런 것들을 인지시키고 한 번 더 틀면서 어떤 소리라고요? 도망가야 된다. 그다음 둘째는 대피 3원칙에 대한 체득입니다. 집중력이 가장 높은 요 이제 시기에 그 코하고 입 가리고 자세 낮추고 벽 짚고 가고 세 가지. 그러니까 코, 자, 벽 이렇게 앞글자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지? 요거 또는 아이들한테 눈높이 맞춰가지고 코끼리 코 자세, 그죠? 거북이 자세 이런 명칭들 붙여주고 그죠? 자세는 어디를 구부려서 할머니처럼 그리고 벽을 꼼꼼하게 눌러주면서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지. 세 번째는 유치원 구조 맞춤형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형태는 같이 이제 애들하고 같이 나가보는 거잖아.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리고 동시편을 했을 때 앞서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추진을 시키지만
이제 뭐 교육하러 온 사람들 말로 더 많이 시켜야 되는 거니까 15명씩 조를 나누고 엘리베이터 금지, 그지?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고 계단에서 앞 사람 밀지 않기, 12는 절대 타면 안 된다, 어디든지 그런 것들에서 1층 운동장이 있거나 아니면 1층 건축물 바깥쪽으로 간다든지. 그 다음 피드백하고 보상 이런 것들 안에 신속히 확인하고, 그치? 꼬마 소방대원의 임명 스피커, 그치? 그러니까 순서대로 잘 나왔잖아. 그럼 이렇게 하트 표시 같은 걸로 해서 가슴 달아준다든지 손에 이렇게. 그래서 꼬마 소방대원 임명 스티커를 부여한다. 그래서 교육을 잘 마쳤다. 얻은 거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러한 교육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소방공무원으로서 각오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는 관점으로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다. 그래서 교육훈련을 무서워서 못하는 친구 없게 다 하고 이런 부분 협력으로 해서 또다시 도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3분 이내의 핵심에 대한 전달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 까지 보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의 내용 중에 참고해야 될 사항들은 눈, 코, 입, 오감을 활용한 거, 행동하는 거, 월일회식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화재는 이렇게 해서 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 원내에 불을 끌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있다. 애들한테 끄라고 하는 건 아니야. 한번 연습시켜 보는 것 뿐이지. 그런 게 있더라는 거 전달. 그 다음에 활용하면 좋을 게 13페이지에 교육하는 거. 그 내용은 다시 나오긴 쉽지 않겠지. 근데 흐름상은 좀 이해줘.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 3분 이내에 만들고, 아니 10분이 이렇게 주제적으로 만들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보자. 6번은 페이지는 14페이지에 있습니다. 14페이지. 6번에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가 이제 붙게 되지. 법성으로 게시하게 되는데, 그 현황표를 부착을 해서 신속한 대응에 도모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 결국은 현황표는 이제 약간 법적 사항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데, 이 문제가 나올 당시 현황표가 제대로 안 붙어 있는 경우,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무조건 거기에 붙여야 것들이 정확한 기준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걸 무조건 붙일수록 좋은 이유가 있대. 이것들을 관계인한테 설명하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효용성을 찾기 위한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으라는 거지.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원인 말고 다른 원인은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말한 해결 방안 말고 다른 해결 방안은 뭐가 있냐? 이게 부연 설명 질문이었거든. 그렇지? 현황판 부착하지 않을 때 처벌 기준 아냐?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이 있는데 그거 혹시 아냐? 3급 이상이고 이런 거니까. 핵심 보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붙임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지?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와 위험 요소를 즉각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많이 안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하는 거지. 거기 보면 안전관리자 이름과 연락처가 있잖아. 신상 노출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딱 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외관에 덩그러니 붙어 있는데 이게 좀 인지를 잘하고 있는 곳인데, 쌤이 예전에 가봤던 모 건축물은 소화전이 이제 대리석 벽 안에 있었던 거야. 그지? 소방사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램프 하나 다는 걸로 마무리했던데,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옛날에는 약간 그 건축물 외벽 1층에 해외 손님들 많이 오는데 로비에 그걸 이제 소화전 이렇게 붙이고 빨간색으로 딴다. 그래서 소방사고 막 긴밀한 협의 동안에서 했던 적이 있지. 요 건축물 미관.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들이 자주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그것 때문에 놓친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해결 방안은 뭡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현행 아직 진행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QR 시스템인 거지. 그죠? 종이를 표착해서 뭐 약간 이게 뭐로 돼 있냐면 코팅돼 있는, 이러한 비닐 코팅돼 있는 걸로 붙이거든. 이런 거보다는 소방관 전용 QR 코드였고, 확인하면 이 건축물에 대한 규모들 바로 알 수 있게 인식표를 둔다든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외부 사람들은 모르지만 소방관들은 쉽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능 위주 특별 점검 시 필수 항목으로 지정해 놓는다든지, 그지? 아크릴 케이스를 아예 그냥 차라리 간단하게 이제 뭐 명판처럼 붙여놓는 거. 그 다음에 화재 보험이랑 소방 안전 등급, 그치? 건축물 안전 등급도 있거든. 연동시켜가지고 쭉 써놓는 거지. 그래서 한 번에 오면 이걸 전체 다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처벌 규정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선임 대상은 3급부터 3급은 간자지. 그러니까 특급이고 1급이고 2급은 좀 알고 가면 좋지. 간단하게. 요것들은 쌤이 좀 간단하게 넣어놨으니까 조금 더 준비해줘. 활용 부분들은, 그치? 대상 건축물 규모에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신기 위치만 아는 것도 또 크긴 크거든. 소방관이 옛날에는 막 돌아다녔어. 이게 무슨 1층에 수신기도 아니고 지하층도 아니고 뭐 막 그렇게 막 그렇지. 그리고 밸브가 어디 있는지 펌프실 아우 미쳐. 그래서 화재 수신기하고 종합 방제실 위치가 핵심 사항인데 샘은 이제 약간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펌프실도 가봐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수신기는 당연히 알고 안전관리자, 펌프실, 수신기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전달되고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와서 몇 층에 뭐가 있겠다를 인지시켜줘야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렇지? 밑에 현황표 나와 있으니까 안전관리자, 선임연월일 요번에 기출문제였었다. 그리고 등급, 안전대상물 등급, 근무 위치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관리자 연락처. 연락처는 개인 번호 올리기가 좀 그렇잖아, 그지?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아쉽긴 좀 하지. 그런데 이거 말고는 연락할 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뒤쪽에 보면 선임 신고서에 대한 절차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 300 벌 200과 이렇게. 그리고 1급, 2급 정도만 규모적으로 해서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요렇게 해서 24년도 문제 25년에 그 수험생들 했었고 지금 25년 했고 26년도의 부분들 그러니까 24년 거고 25년에 한 거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답을 해서 다시 올려줄 거고 26년도 3분 이내에 발표 거 넘어서 부족하도 그렇지만 넘어서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핵심 키를 빨리 찾아서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발표 주제가 되는 형태는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 방안을 찾는 거거든. 그 문제를 정확한 인식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냐 안 찾았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 이해되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회차는 그리고 또 많이 그리고 쌤이 뭐 미리 얘기하지만 니는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학원을 갔더니 이런 자료가 있던데 쌤한테 먼저 보고 아니면 뭐 단톡에 올리든지 괜찮아. 그래서 서로 같이 좋은 자료를 공유해서 모두 다 합격하도록 합시다. 이해하지? 늘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 그치? 잘하고 있어. 입에 닿는 날만큼 뛰고 그치? 머리 찌내릴 만큼 암기하고 그리고 표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목소리 더 올리고 눈빛 봐라 눈빛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좀 더 약간 이제 한 번 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 이렇게 해라고. 그치? 지금도 항상 시간 염두에 두는 것들 그리고 인성검사 정해져 있는 답이 아닐 수 있는 부분들 인거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렇게 합시다. 오늘도 공구 면접 자료 공구 해설 마치도록 하고 늘 파이팅이다. 그치? 합격은 에듀윌 중이쌤 안녕.